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 대통령 선거 전까지 중 가장 뜨거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슈퍼위크입니다.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내일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을 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이 미리 사전 답사를 하는 듯한 영상도 포착이 됐습니다.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정 선언을 갔습니다. 슈퍼위크.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뉴스,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가 가장 정확합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브리핑 전에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7일 전이었죠. 분당에서 문제집을 사러 가고 산 후 집으로 가던 길에 그 길로 실종된 고교생 김휘성 군이 실종된 지 7일 만에 조금 전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문제집을 사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실종돼서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샀던 실종 사건이었는데 조금 전 끝끝내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경찰은 김휘성 군이 왜 이렇게 발견이 됐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포함해 그간 가족들의 휘성 군을 찾기 위한 노력과 안타까움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었는데 저희 돌직구쇼에서 잠시 후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취재를 한 후 정확한 사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슈퍼위크입니다. 이재명 지사 출마 선언, 윤석열 출사표, 최재형 사퇴, 대선 슈퍼위크 일정을 함께 보시면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내일 윤석열 총장이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날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여야의 출정 시기 이번 주를 중심으로 분수령을 맞습니다. 슈퍼위크입니다.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의 서막이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 주요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 윤봉길 기념관을 사전 답사한 영상도 포착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청와대 인사검증에 또 구멍이 뚫렸습니다. 큰 구멍입니다. LH 투기 의혹 와중에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질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 아니라고 두둔했던 청와대가 굉장히 민망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일단 마곡의 상가, 65억가량의 상가를 사기 위해서 54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흑석 김의겸에 이어 마곡 김기표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산신고 때 왜 이 땅을 누락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의혹들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파헤쳐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수도권과 제주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 모임 2주 적응 기간 와중에 있습니다. 세 달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이행할 지침인데 일단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의미하고요. 6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가 있는데 2주간 이걸 시행하고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그 경과를 지켜본다는 게 보건당국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보건부 장관, 이 코로나19 국면을 관리해야 할 수장이 보좌관과 키스를 하는 장면이 영국 매체에 의해서 공개됐습니다. 각각 아이 3명씩을 둔 기혼남, 기혼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은 단순한 불륜 스캔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입맞춤을 했던 저 시기가 가족들과도 거리를 두라라는 엄격한 거리두기 기간이었는데 정작 본인은 수장이 거리를 두지 않았다라는 논란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런 일도 있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열흘 만에 2억 올랐네요. 전세 그마저 나갔대요. 서울신문이 부동산 시장의 목소리를 썼습니다. 서울의 전세값이 104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매매값 잡겠다던 정부 부동산 정책이 매매값 잡기는커녕 전세마저 불을 지른 꼴이 됐습니다. 반포 재건축 등 수천 가구가 연내 이주할 이슈까지 있어서 전세 부족하다라는 사태는 더욱더 장기화되고 가중될 전망입니다. 흑석동은 일주일 새 10억 5천에서 13억으로 올랐습니다. 전세 대란이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리고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님, 한신대의 김수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후에 분당에서 실종된 김휘성 군이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뉴스 속보와 관련돼서 지금 저희 채널A의 사회부 기자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취재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이런저런 뉴스 속보를 전해드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취재한 시간을 가진 후 정확한 소식 잠시 후에 상세하게 취재기자 연결해서 속보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이슈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최재형 링으로 윤석열, 이재명 출사표,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김지혜 돌직구쇼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물밑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간 그 어떤 매체보다 발빠르게 보도해드렸는데 이번 주는 말 그대로 슈퍼 위크를 맞습니다. 왜 슈퍼 위크일까요? 대선 레이스 슈퍼 위크, 달력을 보시면 왜 슈퍼 위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 28일 사퇴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왜 사퇴할까요? 대선 도전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부친과 나눴다는 이야기도 취재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공개하겠고요. 내일이죠.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윤봉길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할 예정이라는데 긴장을 많이 한 듯합니다. 사전에 답사하는 영상도 포착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그 영상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다음 날 7월 1일에 이재명 지사가 출마 선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5일 또는 6일,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할 예정, 잠정적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대선 출정식 레이스, 대선의 서막, 슈퍼위크 다 갖다 붙입니다. 시작돼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이 사전 답사하는 듯한 모습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검은 조끼를 입은 옆집 아저씨 같아요, 보면. 윤 전 총장의 사복은 참, 뭐랄까, 옆집 아저씨 같다. 검은색 조끼 반팔이라, 가을, 겨울에는 검은색 패딩을 계속 입고 다녔었는데, 저기 하절기인가 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썼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고요. 청바지에 편안한 차림으로 윤봉길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더 팩트가 포착하는 데 성공을 했고, 사전 답사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윤 전 총장 측은 윤봉길 기념관 간 건 맞지만 평소 자주 산책하던 길이다라고 의미를 둘 것은 아니다라고 애매하게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태호 실장님, 사전 답사죠? 그렇죠. 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긴장을 한 겁니까? 지금 이제 윤 전 총장이 최근에 뭐 좀 주춤거렸잖아요. 대변인 교체 뭐 부분도 그렇고, X파일 뭐 등등 이런 뭐 논란이 좀 많아가지고 지지율도 뭐 크게는 아니지만은 약간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29일 날 예고했지 않습니까? 네. 29일 날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일주일 상간에 이제 초기 행보, 인턴 뭐 이런 부분이 진짜 평가돼,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상당히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듣기로는 정말로 29일 그 행사에 집중하고 있다. 예.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전 답사 성격이란 분석도 있지만 영상을 보면 아시다시피
야, 내가 뭐 여기 이렇게 딱 서 있다가 탁 이렇게 올라가서 뭐 이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산책하는 듯한 영상이라는 거죠. 답사라고 그게 하기에는 좀. 제가 예전에 대학 입시 볼 예. 적에 학교 미리 한번 가보고 맞아요. 이제 그럼 이제 보통 문 잠겨가지고 교실에 못 들어가게 하는데 한 먼발치에 한번 보고 아 저기서 내가 내일 시험 보는구나 예. 뭐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비슷한 느낌 아니겠어요? 비슷한 느낌이다. 예. 아, 이제 뭐 내가 내일 모레면 이제 여기서 대선 선언을 하겠구나라는 어떤 첫 그런 시험인 느낌. 거죠. 첫 네. 시험이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중요한데 박정하 전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잖아요. 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은 기자들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만약에 내일 대선 출정식인데 뭐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할지 특히나 뭐 입당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애매하다면 평가가 엇갈릴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굵직한 선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메시지에 대해서, 내일 메시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어제도 사실은 뭐 늘 다니던 산책길이라고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내일 어떤 얘기를 국민들한테 해야 될지, 본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와중에 아마 현장에 가서 한번 그런 마음을 한번 다시 가다듬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은 그 본인이 왜 정치에 오는지,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굵직하게 그 발표 문안을 정리하지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상식과 공정을 얘기했고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을 굉장히 많이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그런 굵직한 선에서 메시지를 정리하고 이후 그동안 뭐 지난번 그 처음 노출됐었던 서울시 행사에서는 잘 안 했습니다만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격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향후 정치 일정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본인의 뭐 참모진 내지는 그 앞으로의 정치 구상 등등을 답변 형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이 왜 정치에 오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굵직하게 정리하는 그 모습에 그리고 그 메시지의 가운데가 뭔지 국민들이 아마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제가 앞서 슈퍼위크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감사원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최 감사원장이 조금 전 밝혔고요.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라고도 최 원장이 밝혔고요.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라고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 라는 말을 갖췄습니다. 기자들이 대선 출마 의사냐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고요. 거취가 논란이 있는데 감사원을 위해서 감사원장직을 던지는 것이다 라는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숙고해보겠다. 이 메시지가 흥미로운데 김수현 교수님, 윤석열 전 총장도 국회에서 그리고 검찰 안팎에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겠다라고 밝히고 내일 대선 출마 선언하는 거거든요. 최재형 원장도 비슷하네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숙고하겠다. 네. 슈퍼위크군요, 그냥 이번 주가. 그렇죠. 거의 뭐 이제 잠재적으로 이야기되던 모든 대권 주자들이 뭐 대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혹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들을 계속할 뭐 이제 이번 주가 혹은 더 다음 주까지 이제 계속 될 것으로 보여서 지금 각 언론들이 뭐 슈퍼위크다, 골든위크다 각까지 헤드라인을 뽑고 있습니다.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문재인 정부로서는 좀 당혹스러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찰총장 혹은 감사원장처럼 문재인 정부가 어떤 임명했던 그 사정기관의 수장들이 저렇게 다 사퇴를 하고 한 사람은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한 사람은 아직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지만 거의 얘기가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감사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원래 이제 국정 운영에서 어떤 이제 위법이 있거나 권력 남용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는 기구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을지 모르는 그 월성 1호기 그 원전에 대한 그 경제성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좀 이제 부정한 일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감사원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그간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그냥 그만두고 나가서 정치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계속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감사원장의 입장에서 내가 원래 그 일을 하려고 그 자리에 앉은 것인데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을 잘했다, 잘하고 있다라고만 얘기하라는 것인가? 아, 감사하라고 했는데 땡큐, 감사하라고 한다. 하는 불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를 무슨 거수기로 생각하는 건가? 굉장히 이것은 치욕적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정부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사퇴를 한 것이고, 다만 이제 만약에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자신이 감사원장 자리에 있을 때 행했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다 정치적인 게 아니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는 여전히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조금 전 사퇴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모두 다 임기 중에 사의를 표명한 거고, 검찰의 수장과 감사원의 수장이 현 정부 여권의 이른바 압박에 물러나는 모양새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돼버렸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얼마간의 숙고의 시간을 가질지는 현재로선 알려지지 않았고요. 잠시 후에 최 원장에 대한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윤석열 전 총장으로 돌아와서 답사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 30여 분간 산책을 답사를 했다. 내부 방문 및 관계자를 만나지는 않았다. 내일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증문즉답을 하겠다.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서 답하겠다. 증문즉답.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내일 윤봉길 기념관이잖아요. 이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을 한다라고 해서 기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직접 윤주경 의원에게 그래도 또 윤봉길 기념관에서 하니까 손녀께서 좀 참석을 해달라라고 직접 전화로 요청한 것으로 현재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SNS도 연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계정 만들어서 대국민 직접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윤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내일 정치 참여 선언에 맞춰서 SNS 계정을 개설을 준비 중이다. 내일 SNS 계정도 연다라는 얘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민주당의 강령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강령 등을 언급하며 주변 인사에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유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와 많이 다르다라고 언급했다는 것.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당 강령에서 자유를 취급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손정임 변호사님, 이게 어떤 뜻일까요? 반민주당 정서와 지금 정권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를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유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해서는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독재를 타파하는 이런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대권 선언을 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자유와 민주주의와 여러 가지 시장 경제에 관한 관념과 철학이 무엇인지 이제 밝힐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자유, 분배, 평등, 정의, 그리고 어떤 독립적인 어떤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에 가중치를 둘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추정컨대 민주당은 조금 더 분배나 평등의 가치에 대해서 좀 가깝다고 한다면, 윤 총장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은 실질 어떤 시장 자유주의에 맞게 자유가 훨씬 더 폭넓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업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이런 가치를 설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군요. 들고요. 키워드는 나는 민주당과 차별화된 사람이다.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에 관련한 윤 전 총장의 생각,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합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정식을 갔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저희들도 현장 취재해서 상세하게 분석하고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 뉴스 속보가 나왔고 속보의 주인공이죠.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를 했다라는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데요. 아버지와 이런 대화를 가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버지가 등장하죠.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 대령. 군의 자식이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아사리판, 그 복잡한 세상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했다. 대선 출마 만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들이 묻자 줄곧 판사로 법원에서만 이랬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대목이 오늘 뉴스입니다. 아들이 가는 길을 믿어달라. 자, 이 아들이, 저도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나중에 커서 아들이 가는 길을 믿어달라고 하면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제 아들은 아직 4살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 원장 측은 부친도 아들의 결심을 지지하기로 마음 붙인 것으로 안다. 정치권에선 최재형 감사원장이 장구하지 않을 것이다. 길게 고민 안 한다는 거죠. 다음 달 중순 정치도전 공식 선언 뒤 국민의힘 경선 일정에 합류할 전망이다. 윤석열 총장보다 더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아드님이 한 분 계시죠? 있죠. 장성한 아들, 몇 살입니까? 이미 다 커서요. 군복무도 마치고 이제 대학 4학기째 이제 복학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반대는 이해하지만 아들이 가는 길을 믿어달라라고 한다면 이 또 왜냐하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존재는 어머니란 존재 소중하지만 좀 남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 뭐 썼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뭐 반대하는 길이나 그 험난한 길이라고 막는 거에 대해서 비슷하게 우리 최재형 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어달라고 하고 갔는데요. 저희 아들도 한참 클 때는 굉장히 질풍노도의 시기를 막 거쳐서 이것저것 말썽도 많이 부리고 속도 많이 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하는 게 가장 걔한테는 행복한 일인 것 같고 결국에는 그 길로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친도 그렇고 뭐 아들이 하겠다는 것, 그동안 많이 고민해서 가고자 하는 길이라면은 결국에 부모는 응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그래서 오히려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된다면 최 원장이 이제 대선 출마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으니까 윤통일 시장님, 네. 야권 단일화 후보들 간에 뭐 예를 들어 윤석열, 최재형 플러스 누구 야권 단일화 과정이 굉장히 좀 쉽지 않겠는데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 보면요, 물론 뭐 세상에 100%라는 건 없습니다만은 제3지대는 없을 거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이런 분들이 이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독자 노선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윤태곤의 예측, 이번 대선에서 제3지대는 없을 것.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입당이냐, 아니 입당하지 않고 뭐 단일화냐, 뭐 이런 정도의 선인 건데, 그럼 뭐 세상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이런 걸 보는 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민주당에 비해서 우위를 보이고 당이 강하다면 입당을 다 할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 민주당보다 이제 약하다라고 하면 이제 입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2012년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결국 이제 뭐 그때는 그냥 단일화로 갔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때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비해가지고 당세가 여류였다. 그리고 그때 민주당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라는 강력한 핵심 지지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강력한 선수가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물론 저 가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만 현재 2012년에 문재인만한 강자가 당내에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뭐 바깥에 있는 투자들의 입당 가능성이 그때보다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네. 자, 윤태곤의 예측까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 윤최를 필두로 한 대선 슈퍼위크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고, 잠시 후에 대선과 관련된 소식, 나머지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뜨거운 뉴스들이 많아서 핫쌈 선정할 때 애를 먹었습니다. 오늘 핫쌈 공개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오늘의 뜨거운 한 뉴스는 김기표 반부패 청와대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을 당한 것 아니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 청와대는 검증 안 하고 뭐하고 있었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모든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뉴스,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 사이. 첫 번째 핫쌈. 두 번째 핫쌈은 문준용 씨와 배현진 의원 간의 공방이 벌써 3라운드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공방 언제 끝나는 거죠? 세 번째 핫쌈, 조국 전 장관입니다. 첫 번째 핫쌈 뉴스부터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청와대 수석 내지 비서관 내지 대변인 등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청와대 출신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이 이제 끝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흑석 김의겸 선생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이번엔 마곡 김기표 선생,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사이,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인데 50억 원대 은행 빚을 내서 90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해서 논란이 임명 당시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빚을 50억 넘게 빌렸다는 거죠. 부동산 보유 재산부터 보겠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아파트 14억 5천, 강서구 마곡동 상가 두 채. 요게 문제의 상가인데 요 두 채가 65억 4,8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송정동 근린생활시설 8억 2,190만 원. 경기 광주시 송정동 임야, 이 땅들이에요. 4,907만 원. 부동산 재산 신고 내역이 9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소위 영끌 B2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했다. 영끌 B2 논란이 뜨겁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야, 이 핫한 마곡동. 윤태권 실장이 살고 있는 마곡동. 상가 두 곳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6억 4,800만 원이에요. 65억. 그렇죠. 65억 4,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총 부채 54억 6,411만 원을 땡겼습니다. 금융권에서. 그 중에서 53억 6,215만 원이 KB 하나은행 한 곳에서 63억이 넘게 대출받아서 이 또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의혹을 살펴보고 다음 의혹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의견 들어보시죠. 오늘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하였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많이 보던 분이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군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끝까지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 라고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은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많은 언론들의 시각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고 박성환 전 대변인. 네. 부동산이 90억대인데 부채, 빚이 대출이 50억 원이 넘어요. 그중에서 이제 문제의 마곡동 상가 두 채가 65억이 넘는데 김 전 비서관 설명에 따르면 54억의 부채가 아마 이 상가 등을 사는데 쓰였다라고 하는 거 봐서 거기에 상당 부분 쓰였던 것 같은데 이 표 다시 한번 보시면 빚이 54억이 넘는다라는 이 영끌도 놀라운데 53억을 한 곳에서 대출받는데 이게 일반 우리 시민들, 서민들에서 가능은 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김기표 전 비서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상가를 사면서 거의 한 8, 90% 가까운 그 부채를 한 금융기관에서 빌렸다는 것만으로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부가 하지 말라는 그 바로 빚 투자잖아요. 빚 내서 집 사지 말고 상가 사지 말고 부동산 사지 말라고 했던 그거를 저렇게
해왔는데 글쎄 저는 뭐 김기표 비서관이 저렇게 해서 뭐 부동산 투기하고 돈 벌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그거는 그 사람 몫이에요. 근데 이게 김기표 비서관이 임명된 게 언제냐면은 지난 3월이에요. 지난 3월에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하고 허탈해서 LH 사태 때문에 그 가슴을 치던 그때에 청와대는 저런 재산신고 내역을 갖다 놓은 김기표 비서관을 후보자로 그것도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럼 청와대 인사는 도대체 뭘 가지고 검증을 했다고 하는 거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당연히 반부패 비서관으로 적격하다고 누가 판단한 건지 저는 그게 통탄하고 가슴 답답할 노릇이에요. 조금 이따 저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B2 말고 또 어디 개발지 인근에 무언가의 땅을 사서 이것마저도 이상하게 신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정부가 하지 말라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다 했던 사람이 청와대 핵심에서 반부패 비서관으로 일하고 이렇게 해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반부패 비서관은 어떤 비서관입니까? 특별히. 이름 딱 반부패잖아요. 반부패.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뭐 해서 잘못되는 거 그다음에 지금처럼 LH 사태 통해서 내부 정보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는 거 이런 거 잡아내라고 있는 게 그게 반부패 비서관이거든요. 그 반부패 비서관을 본인이 저런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저거를 그냥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청와대 내부의 기류가 저는 지금까지 국민들이 답답하게 이끌어왔던 그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곡에 있는 상가 저희들이 어떤 건물인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영상 보면서 부연 설명 좀 듣겠습니다. 윤태호 실장님이 요 동네 살잖아요. 네. 요게 65억이 넘는 상가인데 정확하게 54억이 넘는 대출이 이 상가 사는데 쓰였다라고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이 뭐 요 상가 쓰는데 구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기사 첫 기사 나가고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너네 동네가 저렇게 비싼 동네냐. 니네 동네가 이렇게 비싸냐. 근데 저 지역을 잘 아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기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바로 옆 건물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1층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형 약국 부지로 해서 분양을 따로 하는 곳이래 가지고 한 평당 1억 정도로 처음부터 했더라고요. 한 3년 전. 입지가 좋네요. 대학병원 바로 옆이니까 예. 거기 이제 뭐 얼마나 약국에 손님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싼 뭐 그 정도 하는 건물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이 부동산이 많은 분들을 보면은 아니 부모님이 워낙에 돈이 많으셔가지고 뭐 물려받은 게 많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부럽다 하면서 이해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분은 보면은 50억 빚내가지고 60억짜리 사고 그럼 50억이면은 연간 2% 이자로 한다고 해도 1년에 1억씩 이자를 따박따박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또 계산해 봤어요? 해봤죠. 저는 이런 거 나오면 항상 계산해 보거든요. 예. 나라면 이렇게 생각해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리고 아까 저 송정동 땅 같은 경우에 근린생활시설 8억 2,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냥 땅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갖다 놓고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게 네가 투기냐 투자냐라고 예. 하면 저는 투기가 아닙니다. 노후 대비용입니다.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투기하고 투자의 선은 무엇으로 그을 것이냐? 다 노후 대비용이고 현금 창출용이고 그런 거죠. 아니 누가 노후를 60억짜리를 50억 빚내서 노후를 대비해요. 저분은 이제 하시나 보죠. 뭐. 예. 그러한 것인데 이게 불법이냐 뭐 합법이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그리고 박정화 대변인이 지적했던 것처럼 저분이 들어갈 때는 3월 달이고 그리고 이번에 기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취재가 되게 쉬웠던 게요. 이게 무슨 되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누구 뭐 이제 사촌형 명의로 뭐 고모 명의로 땅을 숨겨놓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예.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 이걸 청와대에서 문제없다. 괜찮다라고 했단 말인지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조금 더 거창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 검사 생활 오래 하다가 변호사 나갔다가 들어온 분입니다. 그러면은 검사 출신들, 법조 출신들에 대해서 이 현 정부에서 되게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저분한테 기대치가 낮았을까?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는요, 민정 쪽은 야, 저기 무서운 데다라고 하면서 항상 말이 별로 없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근데 왜 여기에 민정수석실은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조국 민정수석부터. 뭐 이후로 해서 줄줄이
참 여러모로 이해가 안 된다. 됩니다. 네. 박정아, 윤태고 두 분 청와대에 계셨고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었던 두 사람은 왜 청와대가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을 반부패 비서관에 임명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두 분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 투기 의혹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신고시에 땅이 누락됐다. 이 법적인 문제 따져보죠. 송정동 3개의 필지 중에 개발 차익이 기대되는 땅 1361제곱미터를 신고하지 않고 상가로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투기 의혹 땅을 숨기기 위한 위장 신고가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2019년에 임야에서 대지로 소위 형질 변경이 된 땅이라 3개의 필지 중에 가장 노른자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고요. 저희 기자가 저 땅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일단 이 항공 드론으로 찍은 사진 보면 자, 요렇게 필지가 있고요. 컨테이너 한 채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 컨테이너. 요거를 김기표 비서관은 땅이라고 신고하지 않고 상가다라고 신고했는데 이게 상가라는 말입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너무나 무조건 옥죄다 보니까 더군다나 공직자들이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투기 근절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제기됐다고 보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있었지만 상가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갔냐면 근린생활시설을 구입하는 데 많이 흘러갔다. 특히 뭐 꼬마 빌딩 사거나 상가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갔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나 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대출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에서도 검증할 때 다주택자인지 여부는 꼼꼼하게 보는데 상가를 보유하거나 빌딩을 보유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너그럽게 처리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 사건의 이제 청와대의 설명은 변호사 시절인 2017년에 구입을 했던 것이고, 뭐 취득 과정에서 불법이나 이런 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어떤 회피하면서 대출을 받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이제 해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각에서 공직자가 과연 저렇게 수십억 대의 투자를 하는 것이 또는 투기를 하는 것이 온당하느냐, 이런 어떤 도덕성과 자격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이제 해답을 해야 되는데, 주택 이외의 상가나 근린생활시설도 그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손 변호사님, 400평이 넘는 땅을 재산 신고할 때 땅이라고 신고 안 하고 컨테이너 세워놓고 상가라고 신고해도 되는 겁니까? 이 신고는 이제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건데, 하나의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토지 가격을 반영한 가격 그 건물분만 신고를 했다라는 거니까 토지 부분이 조금 누락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위장 신고라는 전문가들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고의 신고일 수도 있고요, 가실일 수도 있고요.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국회의원들도 종종 뭐 하나 누락했네라고 이제 언론의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고의로 할 만큼 어리석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 건물은 토지와 일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락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모르지 않아요. 다 알죠. 네, 아파트에도 토지가 있는 거고 그렇지. 주택에도 토지가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누락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동기와 이유가. 어찌됐든 누락한 건 사실이고 부실 신고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공직자가 제대로 일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끝끝내 숨기려고 부실 신고했다 이렇게 보기엔 어차피 저 상가에는 토지분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혹시 저 필지가 3필지로 지금 나눠져 있고 그중에 가장 알짜배기 땅이 400평 저 땅이거든요. 형질 변경이 됐어요.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그냥 맹지나 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 즉 어떤 자본 증식이나 어떤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위장 신고하지 않았냐라는 분석도 많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부동산 좀 하시는 분들은 등기부등본 떼보면 옆에 필지 다 나오는데, 다 나오죠. 아무튼 왜 누락 신고를 했는지는 조금 살펴봐야 되기
같지만 어찌됐든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사태까지 간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죠. 일단은 50억대 빚을 내면 한 달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 일반 서민들이 감당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번 정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 정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나 이번 정권에서 어찌됐든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정책적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검증을 강하게 했어야 되고 철저하게 했어야 된다. 특히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실수나 또는 고의 누락이나 이런 게 없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발빠르게 신속하게 사태 받아들이고 국민들한테 어떤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죠. 예, 손준혜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분석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논란은 해명 논란입니다.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김기표 전 비서관은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선의로 900평을 샀다는 얘기. 인근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땅을 구입한 인근에는 2016-17 빌라가 많이 세워졌다. 김 비서관이 구입한 땅도 빌라가 더 들어설 것으로 공공연하게 예측되던 곳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선의로 900평을 샀다라고 밝히고 있는 김기표 전 비서관의 해명. 여러분들은 과연 고개가 끄덕이십니까? 인근 부동산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않았을 것 같아요.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거 있지 않고는. 시세차익 노리고 가셨겠죠? 김 교수님, 선의로 900평을 삽니까? 그러니까 그 김기표 전 비서관의 주장은 그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어떤 사람 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좀 부탁을 해가지고 한 4,500만 원 정도 주고서 이제 맹지를 하나 샀다는 건데요. 맹지라는 게 이제 도로가 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개발의 호재 같은 게 있지 않으면 사실 쓸모가 없는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자기가 돈이 있어서 어려운 지인이 있으면 그냥 뭐 돈을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땅을 아무런 이득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매한다는 게 그냥 일반인의 상식으로 그렇게 쉽게 이해는 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동산 인근 부동산 업자들의 이제 얘기에 따르면 이제 개발이 이제 좀 얘기가 되고 있던 곳이었다. 그게 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걸 듣고 들어갔겠지. 그냥 뭐 지인에게 선의로 땅을 산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좀 분노가 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의혹이 있는데 제가 좀 화가 났던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50억이 넘는 빚을 이제 빌려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총 지금 90억 원 정도의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은 예전에 그 김현미 전 장관이 그 집값이 내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30대들이 자꾸 연끌을 해가지고 빚을 내서 집을 비싸게 그 던진 매물을 비싸게 사는 바람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말 1, 2억씩 빚내가지고 연끌해서 집 사는 거에 대해서도 그것 때문에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야 됐는데 국민들은 맞아요. 기억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50억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땅을 투자하고 건물 사고 했는데 이게 문제였다. 투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도의적으로 그만둔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좀 의문입니다. 논란이 되니까 청와대가 사실은 일찍 뭐 사의를 수용을 하고 결국엔 경질성 사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최초 임용 당시에 임용하고 난 다음에 이후 재산신고 이후의 과정도 한번 지금은 따져봐야 될 듯 싶어요. 제가 재산신고 많이 해봤는데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은 전산관리해갖고 다 다시 와서 소명하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경북 광주의 그래요? 땅이 세 필지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 이게 상가로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전산 통해 가지고 이게 누락이 됐다라고 소명하라고 연락이 와요. 민정수석실에서 그럼 이게 이제 그 재산신고가 인사혁신처에서 합니까? 인사처에서. 거기서 하는데 정리가 돼서 다시 오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규모는 분명히 소명하라고 왔을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이 김 전 비서관은 어떤 식으로 소명을 했고 청와대 내에서는 그 소명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고 그거를 또 내 편이라 내 식구라 유야무야 없앴다면 저는 그마저도 책임을 지우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화 전 대변인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핫상 공개하겠습니다. 문준용 씨와 배현진 의원 간의 설전입니다.
조목조목 반박한 문준용 작가, 정치 악용 말라, 지원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우승한 것과 같다. 논란 예상했지만 가치가 커서 신청했다. 지금도 포기하는 지원금 많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분을 돕는 지원금은 처음부터 배제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지원금에 지원을 하고 선출이 된 거다라는 겁니다. 형편 어려운 분 돕는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거 없이 대통령 가족을 정치에 악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아들로 사는 게 피곤하냐라는 질문에 재밌다, 즐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나를 국감 증인으로 못 불러낼 것이다. 저들이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대통령 아들이라는 것뿐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도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착각 말라.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아들이 뭐 대단하다고. 국회는 국민의 대리역인데 그렇게 함부로 으름장 놓으면 아버지가 더 난처할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형편 어려운 분을 돕는 지원금은 처음부터 배제했다라는 반론과 관련해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지원만 하면 누가 맡아놓고 당선시켜드린다던가. 근거 없는 자신감은 뭐냐, 근자감은 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손중희 변호사님. 문준용 씨와 배현진 의원 간의 설전이 예상보다 더 길게 오래 가는군요. 근데 이제 문준용 씨가 본인의 어떤 의견대로 저렇게 활동하고 본인의 의견을 직접 이야기하고 특히 이번에 이제 지원금 받은 것도 본인이 스스로 SNS 통해서 올린 거거든요. 논란이 될 것을 알면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이 논란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가세해서 이것을 비판적으로 정쟁화할 문제인가, 정치적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인 게 보면 의견이 나눕니다. 어떻게 설명해도 문준용 씨가 지원금을 받은 것은 부적절하고 사회적인 눈치를 덜 봤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과 한쪽은 대통령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직업 수행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배제할 수 있느냐. 그냥 불법이 없으면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의견이 갈려 있고 이거는 진보 보수와 상관없이 약간 섞여서 의견이 나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배현진 의원이 저렇게 이제 대통령 아들이 뭐 대단하다고 또는 뭐 국회의원을 상대로 으름장 놓으면 난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정의 아주 합당한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는 아니거든요. 개인의 만약에 문준용 씨가 이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거나 면접 과정에서 어떤 직권남용이나 강요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공정의 가치 완전히 배척되지만 이건 논쟁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쏘면서 문준용 씨의 이 지원금 신청 절차라든가 이 지원금을 타는 문제를 이렇게 집중할 문제인가 이게 이렇게 불공정하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손정희 변호사님 의견이었고요. 김수영 교수님, 지금 배현진 의원과 문준용 씨 간의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점은 형편이 어려운 분을 돕는 지원에는 배제했다라는 부분인데 그게 있습니까? 형편이 어려운 분을 위한 뭐 지원? 이거는 형편이 어렵지 않은 분을 위한 지원. 잘 몰라서. 공모사업마다 아마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신진 예술가를 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격이 아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준용 씨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형편이 어려운 예술가들을 돕는 그러한 공모전에는 이제 지원하지 않았고 좀 예술가로서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좀 큰 공모사업에는 자기의 어떤 능력을 좀 이제 검증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제 공모전에 이제 지원을 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어디까지가 특혜다. 혹은 어디서부터는 실제 실력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선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배현진 의원이나 지금 문준용 씨나 그 중간 어디매쯤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제 논란의 영역이고 뚜렷하게 특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어쨌든 심사위원들이 이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심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준용 씨 입장에서도 그냥 자신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 특혜가 운운되는 것이 좀 불공정하다, 화가 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제 예전에 공공기관에서도 한번 근무를 한 적이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선발 절차 같은 것들을 할 때 정말 뭐 20년 후배 같은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20년 후배 정말 얼굴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기피 신청을 하거든요. 예. 혹시 모를 어떤 특혜나 봐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기피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준용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사실인 것은 뭐 지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공모전,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어떤 공모전에 지원을 하고 심사위원들이 뭐 설령 양심에 따라 했다 할지라도 1% 봐줬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완전히 클리어하고 완전히 깨끗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100%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준용 씨도 조금은 자제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받고 또 아버지의 어떤 국정 운영에도 좀 타격을 주지 않는 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서로 다른 의견 흥미롭게 듣고 있고요. 또 하나의 논란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줄곧 가만히 있었던 청와대에서 한마디 던졌는데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준용 씨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인이다. 월드클래스. 실력만큼은 이미 검증됐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종의 기본권 침해, 인권 침해. 대통령 아들이면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라고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것은 또 다른 이제 논란이 시작된 건데 윤태호 시장님 청와대 출입기자였으니까 지금까지는 청와대가 이 논란을 그냥 침묵을 했었는데, 가만히 두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예술인. 약간 이제 거침없이 자기 의견을 지금까지 표현하고 정치적 공방도 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괜찮아 보였던 것도 있어요. 저걸 뭐 대통령 아들도 다 큰 어른인데 나이가 40이 뭐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나서가지고 뭐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자기가 말하는 게 이제 괜찮은 측면도 있는데 청와대가 나섰죠. 아까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문준용 씨가 저는 배현진 의원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문예위 지원금이에요. 말하자면 세금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문방위 의원으로서 내가 따져보겠다. 따지지도 말한 말이냐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준용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겠냐. 증인으로 부르려면 뭔가 흠결이 있는 걸 구체적으로 갖고 와야지. 대통령 아들이 지원받았다라는 것만으로 되겠냐. 그것도 맞는 말. 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철희 수석이 문준용 씨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인이다라고 해서 오늘 어느 신문 보니까 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백남준 정도는 돼야 되는데 백남준 선생님 정도는 돼야지 사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인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분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조금 취재를 해봤는데 문준용 씨가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영화인으로 치면 독립 영화랑 약간 비슷한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대흥행에 성공한 영화 감독이 국가 지원금을 받는다.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할 건데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원금도 받고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세계적인 예술인이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일반 장사미사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니 세계적인 예술인이면은 뭐 또 화랑이라든지 다른 외국의 뭐 유명한 데서 돈을 막 쥐어주면서 이거 하라고 할 건데 세계적인 예술인이면은 그거 없으니까 국가 예산에서 6,900만 원 지원받는 거 아니냐. 무슨 그게 세계적인 예술인이냐라는 반박이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딱 떨어진 답이 나올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이제 시비, 공방이 지속될 것 같네요. 윤태권 시장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핫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핫쌈, 조국 전 장관 관련 뉴스입니다. 한 유튜버가 조국 전 장관 차에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이 폐악질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이 배신자 정보 없음으로 본인의 번호가 공개가 돼서 집단 폐악질이 계속되고 있다 하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의 김근식 송파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광주 카페 사장 친문 문자 폭탄 등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역지사지에서 친문들 문자 폭탄 좀 못하게 앞장서 달라. 본인이 힘들면 남도 힘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아무리 개인적으로 정치적 의견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유튜버가 굉장히 공개한 것 행위는 매우 잘못된 일이고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폐악질이라고 반발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김근식 교수가 여기에 한마디 보태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광주에서 카페를 하시던 사장님이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바로 그 카페 사장님의 이 기사와 함께 그 연락처를 링크하는 바람에 저희
돌직구에서도 다뤘습니다만은 전화를 다 차단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갔었다고 호소를 했었잖아요. 김무식 교수가 얘기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상태를 계속 왜 유지하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저런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왜 그걸 가지고 본인도 했으면서 왜 남들이 하는 것은 폐악질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날 좀 돌아봐라. 당연히 그건 잘못된 거지만 당신 주변에서 하는 일들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도 하지 말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폐악질 하지 말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하는 상황들을 언제까지 이 정부 가까운 사람들은 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서 우리 반부패 비서관 얘기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나는 되고 우리 편은 되고 남들은 안 되고 하는 사고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저런 논란은 좀 계속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민 씨가 아버지처럼 증언을 거부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국 부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민 씨, 딸로서 증언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며 증언을 거부했다라는 보도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받으면서 고교 대학 시절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 사회와 가족이 마련한 프로그램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다.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사회와 가족이 마련한 프로그램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다. 라는 게 항변 내용이군요. 무죄 변론을 하고 있으니까 무죄에 관련한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나는 참여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거나 특혜가 있었다고 알지 못했다, 공모하거나 이런 사실이 없다라는 이제 법률적 주장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주장이 들어올 때는 사회적으로는 이런 평가가 있겠죠. 보통 이제 경력을 만들 때 가족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만한 가정들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이라든 것은 외부 기관이나 뭐 학교에서 뭔가를 한다거나 어떤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가족 자체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에게는 동떨어진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변론으로선 유효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여론에는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족 입장이기 때문에 헌법상 주어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않았지만 본인을 방어하는 내용들을 발언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인데요. 앞서 저희 프로그램 서두에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던 그 내용, 저희가 취재 기자를 통해서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취재했습니다. 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2일에 실종됐던 분당 서연고 학생 김휘성 군이 오늘 아침에 실종 6일 만에 실종 7일째 되는 오늘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그간에 상세히 취재를 했는데 전화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네. 김 군이 언제 발견된 거죠? 네, 경찰이 숨진 김희성 군을 발견한 건 오늘 새벽 6시 30분쯤입니다. 경찰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 연수원 정문 인근 야산 등산로에서 김 군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앞서 김 군은 지난 22일 오후 5시 28분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 AK 플라자 건너편에 있는 육교 엘리베이터를 탄 모습을 마지막으로 행적을 감췄는데요.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버스를 탄 걸로 보고 경찰은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김 군은 갖고 있던 교통카드나 아버지의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학교에 두고 와 행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실종 시각 무렵 정류장을 지나간 버스들의 블랙박스를 전수조사하던 중 경찰은 어제 김 군이 버스에 탑승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실종 당해 오후 6시쯤 버스 종점인 새마을 연수원에서 내린 걸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어제도 밤까지 기동대원 180여 명과 헬기와 드론, 수색견을 투입해 김 군의 하차 지점을 집중적으로 수색했고요. 오늘 새벽 수색견이 숨진 김 군을 발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인근 등산로에서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동의를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맡겨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간의 행적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제집을 사고 나서
행방이 미연해졌는데 조금 전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전날 진로 문제를 두고 좀 언짢은 이야기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가족들은 우리 아들을 찾아달라고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전혀 스스로 가출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가족들의 설명인데 이 김군이 오늘 아침에 숨진 채 발견이 됐으니 이 유가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경찰은 지금 김군이 왜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하고 있고요. CCTV 영상 다시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만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서점에서 문제집을 사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된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육교 엘리베이터에서도 이 김군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포착된 마지막 모습입니다. 문제집을 샀다. 집에 귀가 중에 그 길로 실종이 됐는데 자, 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박정원 대변인, 이게 아버지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울 것 같은, 안타깝고 정말로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일 것 같은데 냉정하게 저희가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하느라 조금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원인 규명 중이죠.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이 상황을 접한 그 부모 심정은 어떻겠어요. 경찰이 좀 더 조사를 한다니까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만 마지막 저 핸드폰도 학교에 그냥 놔두고 아마 마지막 탔을 거로 추정되는 버스도 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으로 아마 내고 탑승을 했지 않았나 싶어서 쉽게 빨리 더 못 찾았었던 것 같은데 연유야 어떻든 간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서 부모님 그리고 그 주변에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들 지금 낙담이 엄청 심할 텐데요. 이젠 좀 전에 우리 김진 앵커 말씀 주셨지만은 전날 진로 때문에 아버지하고 많이 다퉜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식들 보면은 우리 다 잘 자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제자리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 하고 싶은 거 좀 많이 도와주고 많이 부딪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요. 빨리 왜 저런 일이 생겼는지 진상이 규명이 돼서 유족들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좀 바랍니다. 아직 이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경찰의 조사 발표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입니다. 대선과 관련해서 여야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여, 구용, 각계약진, 야, 조기 경선 각각 대선이 주요 이슈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요. 경선 일정을 좀 앞당길 수도 있다. 윤석열, 최재형 두 명을 압박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윤 전 총장이 언제까지 입당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치 참여에 있어가지고 명확하고 뜸을 들이지 않는 모습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중도가 떠난다 이런 표현도 서울시장 선거를 기점으로 사라졌고 당 밖의 주자들께서 선택을 늦추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조기 경선을 언급하고 있을까? 압박이란 겁니다. 민주당 후보 등록하는데 우리만 8월 말부터 일정 시작하면 너무 늦는다. 시작 시점 앞당기면서 전체 기간을 늘리는 방안. 그러니까 개문 발차. 버스 문 열고 떠난다는 거예요. 버스 문 닫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뒤에서 뛰어와서 타라. 이런 얘기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참여 방식도 논의 중이다. 어쨌든 경선 일정을 빨리 땡길 수도 있다는 거고 그 와중에 원희룡 제주지사와 홍준표 복당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설전해버렸습니다. 윤석열이 타격 입으면 자신한테 이익이라고 착각, 혼자 튀겠다고 개인기 집착하면 패배. 이거 홍준표 의원 들으라는 얘기죠. 그러자 홍 의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정치적 쟁점 피해가는 정치는 비겁한 정치다. 라며 둘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요즘 국민들은 신상품을 찾아가 배송이 되면 집에서 다 훑어보고 직접 보고 흠집이 있으면 반품을 하잖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흠이 있어 안 되겠다. 그럼 반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국민적 검증 과정입니다. 윤태호 시장님, 이번 대선에서는 유독 이 시작도 전에 비유와 상징 이런 게 많은데 뭐 버스론도 그렇고 택시론도 그렇고 홍 의원은 반품론을 들고 나왔어요? 자기는 검증된 상품인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최재형은 안 뜯어보지 않았냐. 상자는 번듯한데 그 뜯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그리고 흠집이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이런 것도 거쳐야 할 과정인 거고요. 홍준표 의원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저런 이야기 하는 사람 나왔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내외부적 검증, 그건 여당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1등 하고 있으니까 뭐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머나먼 레이스의 시작이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건 있어요. 아직까지는 여의도하고 국민들의 온도 차이가 좀 있다. 여의도는 뜨거운데 국민들은 뭐 이제 좀 하나? 이런 정도고 한 8, 9월 돼야지 그 온도 차이가 조금 좁혀질 것이다. 그렇다면은 한 달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온도 차이가 있는 시간 동안. 앞서 있는 사람들은요, 더 멀리 벌리려고 하고, 뒤쳐져 있는 사람들은 한 달 동안 빨리 따라잡아야지 국민들 온도 차이가 있을 때 실제 경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은 약간 무관심한 이 한 달이 선수들끼리는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슈퍼위크다. 어디를 보나. 최재형 감사원장. 조금 전에 사퇴했다는 뉴스 속보만 전해드렸는데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저는 저희 거치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그리고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선 출마 의사가 있으십니까요? 제가 사임하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사퇴하시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저의 거치에 관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권의 대권 주자들은 최재형 원장, 윤 전 총장 때리게 나섰습니다. 추미애, 최문순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되는 선거는 아니에요. 정치 무대에 나와서 검찰에서 하던 그대로 생각하고 하지 않나.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검증을 하나도 안 하고 언론이 꽃가마 태워줘가지고 후루룩 바람 일으켜가지고 만약에 국민을 속이고 돼버린다면 저는 박근혜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도 결국은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무 배제시켜야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특별 직무 감찰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 여하에 따라 징계를 받든 사표를 제출하든 해야 할 것입니다.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윤석열 최재형 방지법 제정이라는 공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공직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한 해괴한 정치 개입과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윤석열 최재형 방지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김수현 교수님, 그 가운데 지금 여권의 대권 주자들도 발빠르게 대선 행보 가져가고 있는데 반 이재명 연대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워낙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에 반하는 나머지 후보들이 연대를 이루어서 뭔가 이재명 지사를 이제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이제 단일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경선이 이제 진행되면서 이러한 식의 구도가 어떤 식의 결말로 이루어질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5일까지 이광재, 정세균 두 후보가 단일화한다라는 방침도 조금 전에 뉴스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대권의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 돌직구쇼의 월요일마다 만날 수 있는 신규 코너입니다. 여야 정치 라이벌 간의 맞수 토론을 통해서 첨예한
현안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맞수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공개합니다. 여야 라이벌 맞수 두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모시고 나눠볼 첫 번째 맞수 주제 타임 표지. 이거 과연 자랑할 만한 일인가? 두 분의 시각 다를 것 같은데 앞서서 윤영찬 의원과 윤희숙 의원 간의 설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윤 의원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먼저 윤영찬 의원, 한결같은 대통령님을 응원하며 저도 앉은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와 민주당 정부 계승을 위해 모든 힘을 보태겠다라고 윤영찬 의원은 자랑을 했습니다. 반면 윤희숙 의원은 얼굴이 화끈거린다. 망상의 사전적 의미는 병적인 오판이나 확신, 감정으로 뒷받침된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다. 국민을 더 이상 창피하게 만들지 마라. 창피하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 맞수 두 분은 평가는 어떠십니까? 누구부터 하시죠? 서로. 이 의원님. 글쎄요, 이제 대통령께서 타임지에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한테 되게 찬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진짜로 그렇게 믿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찬사가? 예. 김정은이 누구예요? 그 장성택이 바로 자기의 고모부인데 고사총으로 살해를 했고, 또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복형을 또 살해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장 지도에서 뭐 자라나 생선이 죽었다고 그 담당자, 책임자를 총살시키고, 사실은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런 분을 굉장히 이렇게 높게 평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대화를 어떻게 한번 재개해 볼까.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판단이다. 남북 대화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자세나 이런 왜곡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 조 의원님은. 예, 이번에 이제 그 타임즈 홍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자화자찬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그 타임즈 기사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망상이라는 표현까지 들어갔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을 때 불리한 기사가 있었으니 청와대가 일부 홍보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타임즈랑 인터뷰한 그 사실을 공개했고 거기다 뭐 논평을 한 것도 아니고요. 내용에 대해서도 그냥 영문 기사를 링크한 정도로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당연히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것이 대북 정책이든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도 많고 또 그때 비판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또 국내외적인 전문가들도 당연히 비판적인 의견도 있고 또 옹호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것을 타임즈는 좀 균형 있게 치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타임즈 기사를 좀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중요한 대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정권이 바뀌어서 정권을 지금 인수하는 과정에 있고 이제 각종 대외 정책들을 좀 세팅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정권도 교체기에 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우리가 대북 정책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매우 중요한 대목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한반도의 평화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일단을 비춰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있고요. 그거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든 다른
유사한 다른 외국의 지도자들도 또 좋게 또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외교관 출신의 장부승 교수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사실상 고관도 비판 기사인데 문 대통령 대북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내용이 타임지 인터뷰다.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잡지가 던진 진흙이야 하면서 자부심에 뭐 이렇게 해야 하는가. 정신 좀 차리라. SNS 올렸어요, 이 의원님. 사실 윤영찬 의원께서 이 타임지 기사에 대해서 극찬을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타임지가 굉장히 칭찬을 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잘못된 판단이죠. 그리고 아마 윤영찬 의원도 이 타임지 기사를 읽어보셨을 텐데 그걸 읽어보시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거죠. 왜냐하면 타임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망상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와대 SNS로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윤영찬 의원, 민주당 의원께서 이렇게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고 하는 것이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홍보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고 타임지에서 이야기한 논점을 우리가 분명히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런 내용들이 이런 인터뷰들이 국제사회에 어떤 인식을 심어주냐면 국제사회는 한국이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오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보다는 좀 더 국제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에 죄송합니다. 진실에 입각한 진실에 근거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타임지가 뭐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썼는지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타임지입니다. 김정은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과 국제적 감각도 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평가였고 이에 대해 타임지는 장성택, 김정남 살해, 몰살 고문 강간 등 반인류 범죄를 주도한 인물이다. 다수의 북한 관측동은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옹호를 망상으로 본다. 라고 타임지는 쓴소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맞수 주제 이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 이 적절한가? 국제인권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평가를 비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 HRW 어쩐 일인지 문 대통령은 김정은을 무슨 가치 있는 지도자로 생각한다. 다행히도 한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망상을 간파해왔다. Delusion. 김정은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정도로 인권을 유린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의원님, 김정은에 대한 평가, 국내 안팎에서 논란인데 휴먼 라이트 워치 국제인권단체에서는 매우 대통령의 이 인터뷰를 비판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국제적 인권단체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국제 인권 결의안, 북한 인권 결의안 같은 것들을 제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타임지 기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대북 정책에 대한 타임지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후한 시기에 북한이 이제 그 ICBM 발사 실험을 하고 또 핵 발사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엄청나게 그 소위 험악한 얘기들이 오갑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로켓맨이라고 얘기했고, 북한은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래서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통해서 그 긴장을 좀 완화했던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타임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두 차례 걸쳐서 표지에 실었던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제목은 뭐였냐면 네고시에이터 있습니다. 협상가. 그 이번 주제는 뭐냐면 파이널 오퍼입니다. 그 협상가로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 당시 그 엄혹한 정세에서 타임지가 평가를 했다면 이번에는 한반도의 평화 관리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오퍼는 도대체 무엇이 될 것이냐, 이것이 실현될 것이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이제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기사는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이 시도가 성공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협상가로서의 그 역량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타임지 기사는 매듭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연히 기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비판적인 논조들이 있었고 일부 전문가들이 말을 인용해서 했다고 봅니다만 그거의 전체적인 문맥에 대해서는 타임지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관리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 수고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하는 시도에 대해서 지켜보겠다. 이런 취지의 기사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 국제적 감각도 있다라고 평한 것이 망상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망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시각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어떤 지도자든지 간에 양면성이 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망상으로 보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지도자라고 트럼프도 평가했고 아주 영리한 지도자라고 평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이양수 의원님은 문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똑같은 기사를 읽었는데 너무 다르게 판단하는 것 같아서 두 분이 지금 기사를 전혀 다르게 읽었어요. 당이 다르면 기사도 이제 다르게 받아들여지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얼마 전에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에 왔었어요. 거기에서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왔습니다. 북미 대화 하겠다. 그런데 먼저 당근을 주는 일은 없다. 그런데 북한은 먼저 당근을 주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2018년에 판문점 대화에서도 김정은과 우리 문 대통령의 대화에서도 북한을 먼저 휴전선을 먼저 넘어간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은 그렇게 자기들이 되게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한테 와서 아련을 해야 된다. 이런 느낌, 그런 위신과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미국에서 당근에 해당하는 어떤 위신을 세워주고 체면을 세워주는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북한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북미 대화는 결국 진행되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잘 알죠. 북미 대화 진행되지 당근을 먼저 주지도 않고 저쪽은 위신과 체면 세워주지 않으면 안 움직이고 그걸 아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남북 대화 국면이라도 우선 돌파해 보자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김부겸 총리도 이번에 제주에 있는 학술대회에서 간절하게 소망한다고 대화를 소망한다 이렇게 간절 간곡 비외교적 언어입니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국어 외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김종석 이번에 이재명 거기 이제 공동위원장 하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재명 캠프의 위원장이죠. 그분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에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 어떤 신호를 주냐면 대한민국의 지금 집권 세력은 북한은 굉장히 우호적이고 좀 정상적이고 상당히 유능한 정부로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이나 국제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를 가지고 가타부타 할 것은 아니고 그건 타임지 기자가 나름대로 취재해서 쓴 거고 결론을 우리가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북한 정권이 오판하지 않도록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바른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어외교 이런 표현 나왔는데 짧게 조 의원님 한마디. 예, 실제로 이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정책 대북 노선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했고 그에 따라서 한미 간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전술적인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재를 먼저 완화해 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있습니다만 그건 방법론의 문제이고 큰 방향성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 그 방향성에 대한 지지를 미국 정부는 보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국어 외교다 아니다. 의견이 팽팽합니다. 속보 상황 때문에 사실 좀 더 의견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뜨거웠던 맞수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주 월요일 맞수 때 또 조승래 의원, 이양수 의원 두 분 모시고 치열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